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재현 쌤입니다. 저 이번에는 2025년도 개정세법 내용,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내용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소득세 중에서도 그 첫 번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즘 이게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사회적으로 이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에서는 한 명 이렇게 출산을 할 때마다 뭐 몇 천만 원, 많게는 뭐 몇 억, 뭐 1억이라고 하던가요? 뭐 부영에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근로 성격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다 보면은 엄청난 세금으로서의 그 중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비과세를 해야 하냐, 그런 얘기가 작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024년도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아예 이번 연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출산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자로 이렇게 받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거는 전액 비과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그 출산 보육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산을 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그 월정액급여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여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올해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서는 진짜 통 크게 1인당 출산한 그 아기의 그 명수대로 1인당 뭐 5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 요건이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가지고 근로자가 얼마를 받든지 간에 모두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는 소득세도 붙지 않고 하여튼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제도겠죠. 일단은 보시면은 근로자 본인 아니면은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기를 갖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받는 거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출생하고 뭐 10년 이후에 받은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부장님이 계세요. 근데 부장님이 10년 전에 둘째를 출산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 회사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요런 출산 지원금은 또 안 된다는 거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급여. 이게 근로자 회사마다 어떤 지급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받는다. 근데 이게 맨날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그 애국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개그우먼 그 분께서는 몇 명을 출산했더라? 한 5명은 출산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들만 5. 그러는데 이분이 만약에 근로자로서 이렇게 출산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5번을 다 받는데 그에 대해서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세법 규정에서는 2회 이내로 2번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말이 많았어요. 24년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요거 어떡하느냐. 왜냐면은 이에 대한 그 기준이 25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24년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렇게는 가능하다. 그 말즉슨 무엇이에요? 25년도에 신고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24년도 출생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21년도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부터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2년 이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과거로 백해가지고 과거분 출생에 대해서도 지급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인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가족회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중소기업은 보통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근무하진 않거든요. 근데 근로자로서 등재가 되어 있고 급여로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인 특수 관계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아버지 회사라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며느리라든지 하여튼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받는 그런 출산 지원금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다. 일단은 어떤 기업에서는 5천만 원 줄 수도 있고 뭐 1억 줄 수도 있고 제각각인 거죠. 금액에 상관없이 죄다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일단 그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할인급여에 대한,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이거 좀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예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라고 해볼까요?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근데 보통은 그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노트북을 예를 들어서 이게 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진짜 10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는 자동차를 이렇게 연가에 굉장히 착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대요. 얼마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직원가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시가와 직원가에 해당하는 그 차액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그 삼성전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급여라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로소득으로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종업원은 자사 및 계열사의 그 종업원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 금액은 시가보다 할인해서 공급받은 경우 그 할인받은 그 차액분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 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금액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그래요. 이렇게 그 몰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임직원들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몰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만 엄청 싸요. 거기에서 삼성전자 그 제품들로만 이렇게 가구를 꾸려도 몇백만 원 이렇게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본다라고 하는 거. 보시다시피 2024년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비과세가 처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할인받은 그 모든 금액이 비과세에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일단은 시가의 20%까지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노트북도 사고 그 에어컨도 사고 아니면은 뭐 비스포크였나? 냉장고도 사고 엄청난 양의 그렇게 구입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번 연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가 이렇게 마련을 하면서 거기에 채워놓을 가전제품들을 본인 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전을 이렇게 채운 거예요. 당연히 종업원이니까 그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할인을 다 받았을 거예요. 시가 20%는 물론이거니와. 근데 그 모든 할인된 금액이 연 240만 원을 넘으면은 그거는 과세가 된다는 거죠.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게 삼성전자 노트북이거든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요거를 막 200만 원 정가에 팔고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 몰에서 나온 그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150만 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굉장히 시가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될 수 있기는 하는데 정가가 어떻게 200만 원인데 150만 원 나올 수 있나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래요. 이거를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종업원이 엄청나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본인 나름대로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15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종업원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했을 때나 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여기서 사업하라고 이것 할인해 준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에 재판매 금지한다. 당연하죠. 재판매 하면 안 되죠.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 종업원 할인 금액은 일단 비과세이기는 한데 모든 금액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시가의 20%로 총 합으로 따졌을 때에는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은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예, 그런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요.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연말정산 할 때 우리가 부양가족 넣으려고 이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라고 해가지고 어떤 걸 봐요? 일단 나이 보죠. 그 다음에 소득 봐요. 두 가지가 이게 다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150만 원씩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 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20세 이하? 아니면은 뭐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간 중에 20세에서 21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일이 걸쳐가지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20세를 따져야 되느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 명확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일단 내용 좀 보시겠어요? 20세 이하래요.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보시면은 만 20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을 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실 이렇게 해왔어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게 법문에 없다 보니까 다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한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도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세에서 21세로 나이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만 20세가 되는 날 한 181일은 이렇게 20세지 않을까요? 20세죠? 기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즉슨 20세가 속하는 날이 1일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 년도에 대한 기본공제 나이권은 충족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이게 여러분들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여러분들 자녀예요. 그리고서는 8세 이상으로서 또 20세 이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 그 다음에 입양한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내 손자, 손녀를 내가 이렇게 케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해도 다 가능해요. 일단 첫째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었어요.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25년도로서 이게 기준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되었죠. 기존에 10만 원씩 더 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인데 25만 원, 20만 원인데 30만 원, 30만 원인데 40만 원, 다 10만 원씩 오른 거죠.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자녀세액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출산 있죠. 출산 입양. 출산 입양은 변경된 게 없어요. 첫째의 경우 30, 둘째의 경우 50, 셋째의 경우 70. 그건 변경된 게 없고 그냥 기존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만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가 그렇게 전산세무에서 비중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이론 내용을 여러분들 풀이를 하실 때 혹여나 이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 기부금 뭐 특별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액 기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액 기부자들이 이와 같이 한 3천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를 하면은 공제율이 40%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부한 금액을 가지고 나의 납부할 세액이 모두 탕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24년도까지만 이렇게 적용이 됐지 25년도까지는 이제 그 혜택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만 초과해도 30% 공제율이었는데 이제 40% 공제율은 없어지고 30%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이 42%, 45% 구간에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이 40%가 안 됐었던 거죠. 이제는 30%의 공제율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결혼세액공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번 연도 연말정산에 다 이렇게 반영이 됐거든요. 이 적용 시기를 보시면은 25년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 그만즉슨 25년도 2월에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도 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이게 왜 다 공제가 안 되느냐 뭐 그런 질문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혼세액공제가 지금 공제금액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결혼세액공제가 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순서 중에서도 좀 밑에 있어요. 좀 나중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50만 원을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을 수 알았더니만 또 실상을 까보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 일단은 최대 한도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여러분들 일단은 26년도까지 혼인신고 하시면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저는 최대 결혼을 4번까지 하신 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 4번째 부인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은 결혼을 4번 이렇게 혼인신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결혼세액공제 그때마다 다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생애 1회 한해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받고 싶겠지만은 1번밖에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안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다 되는 건 아니고 26년도까지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녀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 좀 낳아라. 자녀 좀 낳아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 그 출산율 이렇게 올려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결혼 좀 해라라고 하면서 결혼세액 공제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 결혼세액공제는 진짜 신설된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신선하잖아요. 충분히 기출문제로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그 소득세 했고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 할 차례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에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개정된 내용은 없어요. 일단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아지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고양이들 아프면은 동물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동물병원이 굉장히 진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은 사람이야 어떤 걸 내죠?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진료를 받는 거는 사람에 대한 진료비는 면세예요.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냥 병원 가가지고 아파서 진료받는 거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는 사람 한정인 거고 동물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게 혜택을 드리진 않는다는 거죠. 동물 요즘 보험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보험료 받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참 이렇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동물에 대한 진료비도 누구만 이렇게 그 면세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통 이게 눈이 이렇게 어두우시거나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조견이라고 해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강아지 진료용역이 이렇게 면제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강아지 진료용역이 굉장히 너무나 비싼 나머지,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 애는 안 낳지만은 강아지는 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혈액에 대한 거는 면세였어요. 혈액, 이건 사람 거고, 사람. 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의 혈액뿐만 아니라 동물의 혈액과 관련된 것도 면세로 이렇게 포함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면세 항목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런 거. 25년도 1월 1일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면세 파트 때 이게 나오신다고 하면은 그래, 동물 용역 혈액 가능하구나,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세 공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연장됐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없어진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전자로 하지, 누가 수기로 하겠습니까? 다 전자로들 하지. 다 홈택스, 손택스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 그런 시대인 거잖아요. 그렇게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이 대중화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발급해라라고 하면서 내가 발급하면 200원씩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겠어. 그런 게 이제는 국가 입장에서는 아쉽지가 않다는 거죠. 굳이 내가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웬만해선 다 전자로 끊고 있는데 왜 이걸 왜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24년도에 이게 뭐 이렇게 없어진다 굉장히 많이 말했긴 했지만 27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죠. 뭐 법인 사업자는 아니고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사업장별로 총 수익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한정해서, 일단 신규 사업자 포함해서요. 그런 분들이 세액 공제는 여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명의위장 가산세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산세라고 하는 게 일반 가세자하고 간이 가세자가 조금 기준 금액이 달라요. 일단 사업자 미등록 말 그대로 우리가 사업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발급한 그 당시 우리가 사업을 꾸준히 했을 텐데 매출이 여기서 한 5천만 원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의 1%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50만 원? 50만 원의 가산세가 이렇게 부과됐거든요. 근데 또 간이가세자는 또 달라요. 1%의 그의 절반인 0.5%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 미등록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사실 미등록했던 이유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본인의 계좌도 만들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카드도 발급받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도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사업을 아예 안 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제 내지는 나의 부모님,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나의 친한 친구의 명의를 빌려서라도 우리가 사업자 등록하는 그런 명의위장의 등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은 미등록과 마찬가지로 1%의 가산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간이가세자는 0.5%로서 그에 대한 세율을 굉장히 이렇게 감면해줘. 50% 감면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싸잖아요. 가산세가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가산세에 대한 강화라고 해가지고 이 명의위장 등록, 이게 미등록은 안 건드려요. 근데 명의위장은 조금 좀 죄가 크다. 왜냐면은 미등록은 그냥 내가 신고를 안 한 것뿐인 거지 누구의 명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서 한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명의위장은 진짜 속인 거예요. 국가래. 내가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1%가 아닌 2%의 가산세가 붙는 거고, 간이가세자도 이제 0.5%가 아니라 그의 주배인 1%로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한 가산세 언제부터 되느냐? 25년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법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혹여나 명의위장 등록 명의장을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가산세가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구나. 그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을 하라는 거죠. 일단은 2%로서 가산세가 좀 세졌습니다. 2배인 거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저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 다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부가가치세 그렇게, 물론 의미가 있기는 하죠. 2% 얼마나 세요. 근데 대부분은 조금, 좀 비중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소득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특히나 이 결혼세액공제, 여러분들 연말정산에서 기출문제로서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예.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자녀세액공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연말정산에 나올 파트거든요. 실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론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두 개를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거는 바로바로 기출해서 써먹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만은 않는 거죠. 네. 일단은 개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와 같이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많은 내용이 개정된 거는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조금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 개정세법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